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네. 맨날 꼴찌하는 거 참는 것보다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롯데 팬들이 있죠. 더 신경이 안 좋나요? 발이 보니까 발이 땅에서 약간 떠서 다니더라고요. 이제 거의 득도. 자, 공동포차 원재를 함께하는 하이트진로 감사합니다.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구수한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깔끔하게 도정한 청정 지리산 자락에 유기농 현미로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은 후에 천천히 구워 황금빛 누룽지가 되는데요.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곱게 분쇄한 후에 커피 믹스처럼 개별 포장으로 담았습니다. 바쁜 아침 간식이 필요할 때 차 한 잔이 생각날 때 현미 숨 누룽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로 3분이면 완성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든든하고 맛있습니다. 현미라서 더욱 건강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시리얼처럼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고 그냥 과자처럼 드셔도 맛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감칠맛을 모두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 소화로 불편한 분들, 저칼로리 식사를 찾는 분들, 카페인 음료 대신 건강한 음료 찾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먹고 있는데 맛있네요. 이게 집에서 먹어보니까 네. 여기 보면 350ml 부으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약간 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자작자작하게. 네, 먹으려면 물은 조금 적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약간 죽처럼 먹으니까. 네, 그리고 애들 잘 먹더라고요. 맛있다고 하고. 진짜 맛있어요. 찬물에 해도 괜찮나요? 먹을 만한 거예요? 우유에 넣어서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찬물에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근데 누룽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들한테 우유에도 부어도 된다고 하니까 왜 하던데. 밥을 우유에 만다는 느낌을 가져버리니까. 맞아. 그건 시리얼도 조금- 국물인데 그건 괜찮은데. 맞아요. 우리 방송 녹화하는 속도하고 실제 방영하는 속도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요? 왜요? 아니 제 가족이 이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송채경화 기자님은 고향이 어딘데 이렇게 말을 빨리 해요? 제가 약 남들 1.5배속 정도 말하는 속도로 말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혹시 빨리 트는 거 아니냐? 아닐 것 같다 보네. 내 옆에서 말하는 내 말의 속도를 보면 알지 않냐. 네.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깨웃깨웃하더라고요. 딱 서울 사람 맞냐고 그래서 대답 안 했어요. 그냥 그냥 네. 대전 사람인 거 알면 좀 놀라시겠네요. 글쎄 충격받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많이 정말 예전엔 더 빨랐는데 지금 많이 그나마 좋아진 건데 빠르다고 또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까 좀 빠르네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또 말을 좀 빨리 해야 이게 텐션이 좀 올라가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술로 올리잖아, 술로. 아 물론 술이 그렇죠. 그 많은 역할을 하죠. 텐션은 그걸로 텐션을. 올라가는 거죠. 그럼요. 와, 저 진짜 이번에 명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애 둘 데리고 제가 혼자 네. 운전을 해서 가기로 좀 우습 긴장돼요. 좀 아 그러게요. 두렵더라고요. 뭔가 이제 애들을 운전할 때 케어해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산까지 가시는 거죠? 예, 네. 그러면 한 4-5시간 정도 명절이니까 운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팁을 주는 게 밤 9시쯤에 출발해서 그렇죠. 애들 잘 애들 딱 때. 눕히면 네. 좋은 방법인 것 그렇게 같아요. 한번 해보고 올라올 땐 또 낮에 한번 해보고 올라올 때 좀 지옥의 풍경이 펼쳐질 수 있겠네요. 지난주에 와이프가 방송 보면서 죄송합니다. 되게 애들 케어 잘하는 아빠처럼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또 그러셨네요. 네. 그 애들 막 누룽지도 주고. 주위에 이런 거 소문 내지 말라고. 네. 애 둘 데리고 와이프한테 4박 5일의 시간을 준다. 이게 진짜 지금 그 동네방네가 지금 방송에서 떠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희 집은 미담이지만 우리 집은 악담이다. 막 이렇게 되고.
맞습니다. 네. 주의하셔야 해요. 한번 해보고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은 진짜 쉽지 않겠다. 네. 부산은 사실 기차 타고 가는 게 가장 편하긴 하죠. 빨리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짐 많고 이러면은 또 내려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동하고 뭐 가려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요. 네. 대전 가는 것도 힘든데 부산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좀 길어서 조금 분산은 분산이 되지 되겠죠. 않을까. 그리고 외국도 많이 나가시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토요일 새벽에 가려고 하는데 예. 차가 막힐까 봐 걱정이긴 해요. KTX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부산역까지는 2시간, 빠른 건 2시간 반, 뭐 2시간 2시간 50분, 반? 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참 삶이 간사한 게 처음에 KTX 타고 야 이거 눈 감았다 뜨니까 서울이네, 부산이네 했었는데 네. 요즘 눈 감았다 뜨면 30분 지나 있더라고. 아 그리고 KTX가 좀 비싸요. 부산까지 가면 또 그렇죠. 가격이 만만치가 네. 않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가려면. 그렇죠. 근데 저도 차 막히는 거 싫어가지고 기차 타고 가려고 그 명절 예매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란 났잖아요. KTX 대란. 그 딱 몇 시간 끝나고 다시 들어갔더니 대기 인원 2만 명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네. 0명이 될 때까지 딱 들어가는데 다 매진. 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진되지. 그걸 기다려도 될 일이고 그래요. 혹시 있을 줄 알았어요. 어쨌든 이번에는 너무 명절이 길어서 네. 좋기도 하고 또 이게 내수 시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해외로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도 좀 약간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해외로 나가버리면. 이야 내수 시장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걱정 안 하세요? 컨셉을 좀 바꿔야 돼. 지겨워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편집자님 어디 가십니까? 예, 근데 전 명절 때 되게 우리 집에 와요. 다른 사람. 예. 큰 집이시군요. 네, 제가 큰 집이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는 뭐 어디 좀 가시고. 휴가를 좀 내고 어디 갈까 저도.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수요일 날 방송 안 하고 네. 다다음 주 수요일 날에 또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휴가를 떠나시는 네. 거예요. 장모님이 2배로 네. 말씀하십니다. 뭐 다른 분과 함께 오겠죠. 예. 누군지는 제가 비밀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휴가 일정 잡을 뻔했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날 혹시 되나 싶어서 네.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장관님이랑 이게 누구 한 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님 좋습니다. 슬슬 바쁘시지요. 한번 나오시지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래서 공동포차 보고 계시나요? 날짜를 딱 치려고 하는데 네. 국감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국감은 끝나야죠. 그래서 국감이 10월에 끝나니까 11월에. 그렇죠. 좋습니다. 송채경호의 공동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의 송채경화 기자고요. 수요일 공동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한용 한결의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고 장형철 KSY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은 검찰 개혁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국무회의도 통과되자마자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조기 복귀시켜달라. 그러니까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우리가 수사까지는 다 하겠다. 그런데 공소유지까지는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금지 지침이 이렇게 정보조직법 개정안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조직 개편안은 그러니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그 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따로 이제 분리를 한다라는 건데 특검에서는 수사 다 끝나고 나중에도 공소유지까지 이제 맡아야 되니까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특검 소속 특검에 파견된 검찰들의 집단 행동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다. 예. 네. 어떤 분들은 막 그래 검사 니들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러시던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얘기가 일견 또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 다수 여론에 따라서 검찰이 앞으로는 기소만 해라 이런 쪽으로 일단 정리된 거잖아요. 네. 물론 시행은 1년 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번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를 다 재판을 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회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보려지도 물론 있지만 뭐 지나치게 비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그 입장문도 제가 봤는데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검으로서 공소유지까지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맞는 거 아닌가요?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너무 비난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검사들이 뭐 법률가잖아요. 네. 그 법대로 하면 돼요. 특검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수사하고 공소유지하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파견 온 검사들이 이거 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좀 이제 법을 뭐 불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우리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처음에 올 때부터 이미 이 특검법에 따라서 파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논리적인 정합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분들이 돌아가겠다. 그러면 저는 뭐 돌려보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특검 수사를 영원히 계속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수사는 대략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앞으로 추가 수사할 일이 더 생길 수 있죠. 네. 그건 현재 검찰이나 뭐 이런 데서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다시 집단 행동을 통해서 검찰로 돌아가면 특검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이유가 전혀 수사 없다는 동력이 줄어드는 거죠.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 그런 우려가 있지요. 네. 그걸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특검이 갑자기 뭐 문을 닫나요?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한 40 명. 40명. 근데 네. 그 중에 뭐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뭐 이렇게 대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이 특검을 맡은 네. 분이 민중기 특검인가요? 네. 이분이 또 인품도 원만하고 하세요.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정리할 것이다. 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와, 이 날카롭고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고민했는데 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뭐 별 문제 없겠네요. 근데 저는 그 민중기 특검이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검사들의 행동에 대해서. 저는 그게 딱 그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40명 중에 정말 칼을 품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서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동료들이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입장을 내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그렇겠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뒤에 뭐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모조리 적으로 돌릴 거냐, 네. 모조리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을 할 거냐. 네. 그리고 개혁을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개혁이 있지만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부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독이면서 가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두 분의 말과는 사뭇 다르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원 의원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란과의 전쟁 수사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이다.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 검사들을 의법 조치하고 법사위는 징계 요구 결의를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민주당에서도 뭐 공개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냐? 검찰 개혁을 당하는 당사자가 이제 검사들인데 그런 사람들 좀 설득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관성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사위가 지금 막 구르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이게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네. 저는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 법사위가 좀 거칠게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판단이나 메시지가 나올 때 대단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까지도 이렇게까지 이게 세게 메시지를 내야 될 상황인가라는 좀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방향이나 이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면 내부의 동력을 얻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 전부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되면 위축되고 그리고 다른 동료들 그래도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전부 다 매도당하고 이렇게 되면 무언가 하고 싶거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 특검 지금까지 잘했다고 지금 박수 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 지금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야 예전에 그럼 검찰들은 대체 뭐 한 거야 할 정도로 박수를 치고 있었고 박수를 받았던 40명이 네. 지금 약간 당황스럽고 돌아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혼란을 겪고 있을 때는 박수 쳐주고 다독여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댓글이 어떻게 붙을지 빤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 예. 된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냥 또 민주당 의원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지금 검사들이 지금 돌아가겠다. 그걸 뭐 그래 갈래면 가라. 저는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일반 국민 감정으로 보면 뭐 이런 X들이 다 있어 이렇게 화를 내는 거고 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 누군가는 그걸 대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박지원 의원처럼 나이 연세 많으신 분이 또 이제 화를 좀 내주시고 이런 역할도 좀 필요합니다. 또 이제 박은정 의원도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얘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뭐 화를 내는 거 저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분들 때문에 뭐가 뭐 일이 뭐 잘못될 리도 없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대표나 김명희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화내는 사람도 있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여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큰 고비는 넘어선 겁니다. 정부 조직법이 이미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잘 정비를 해서 이제 공소청 만들고 검찰청 폐지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앞으로 1년 내내 시끄러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뭐 피해를 볼 거란 등 뭐 범죄자를 풀어준다. 검찰이 이제 뭐 핑퐁을 칠 것이다. 뭐 이런 온갖 얘기 나올 겁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문제보다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죄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미친 우리 국민들한테 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 그러면 우리 토론해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좀 어떻게 좀 줄여가 볼까? 네. 이렇게 연구해가면서 가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태도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 태도를 1년 내내 부처님처럼 유지하면서 네. 뚜벅뚜벅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정채경화 기자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화를 내지 마세요. 저 화를 잘안 냅니다. 큰 국면은 이미 넘어가고 있다. 아하, 대세에 이미 따르자. 넘어갔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메시지나 이게 발언의 이게 태도와 자세가 컨텐츠를 가려버리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은 그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검찰 자초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네. 그리고 국민적 분노가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사법 개혁과 지금 엉켜가지고 좀 사람들이 약간 피로감을 느껴서 그렇지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아낌없는 박수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적시가 돼 있으니까 정신 나간 공무원들의 행동. 네. 그럴 수 있죠. 뭐 분노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면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품위를 갖추라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톤 앤 매너를 가져갈 필요가 저는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이 방송에서도 인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경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세게 경쟁. 전부 다 세게 그러면 당도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더 세게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라도 이 작가님께 부탁드리는 좀 온건해서 부각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그럼 전반적으로 또 방송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좀
좀 그렇게 이게 차분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치적인 풍토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괜찮을 거면 박지원 의원도 아마 보세요. 내일쯤 한 발 또 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와중에 즉자적으로 그러면- 화를 내고 네. 그다음 날은 또 좀 또 빼고. 톤다운하고. 그러니까 법무부를 향해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지만 실제로 법무부가 징계할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두 분 다 아마 그렇게 전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어제 국무회에서 검찰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고 상고하고 이것을 왜 방치하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명백하게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죄가 1심에서 나왔는데 검사가 자기가 민망하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항소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맞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그래요. 그냥 무조건 항소하게 돼 있어요. 네. 그 검찰 내규가. 근데 그 바람에 일단 한번 검사한테 좀 잘못 보여서 기소된 사람은 진짜 인생이 탈탈 털립니다. 네. 누구보다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새삼스럽게 무슨 뭐 의도가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검찰에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를테면 증거 채택을 판사님이 좀 잘못한 것 같다라든가 네. 아니면 이게 법 적용을 좀 이상하게 해서 뭐 무죄를 내렸다. 이 정도 돼야 사실 항소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유럽 쪽 대륙법계나 뭐 영미법계나 다 그 어필이라고 하죠. 항소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사건을 다 항소하지 않습니다. 그쪽 소추기관은. 네. 근데 우리는 거의 다 항소해요. 물론 이 피고인도 다 항소를 하죠. 그래서 좋은 게 누구죠? 변호사들만 돈 버는 거예요. 무조건 3심까지 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말이 맞는 거니까 이 기회에 저는 형사소송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뭐 단순한 뭐 양형 부당 내지 뭐 무죄가 일부 나왔는데 이건 우리 체면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관행은 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5%라면서요. 항소해가지고 이게 뒤집혀지는 게. 네네. 그래서 말씀대로 취지 맞는데 이게 대통령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상대가 있으니까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지 아하, 않습니까? 네. 왜 이걸 지금 꺼내지? 본인을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할 때 A부터 Z까지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의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면 뭐냐면 한 번 확 시끄러운 거 하고 쭉 하다가 또 다른 거 하나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불 붙고 또 다시 한번 불 붙는 것보다는 지금 할 때 그냥 이번에 한꺼번에. 한번 쭉 해서 의제들을 던져서 반응들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찰 쪽은 네. 한번 확 갈아서 엎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비하는 김에 네. 기존에 이제 눌려왔던 것들 다 싹 다 네, 끄집어내가지고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위원 부장판사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법원에서 직위원 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결과를 내놨는데 결론은 현재로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사진 속에 나온 변호사 2명은 그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을 직위원 부장판사가 처리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여성 종업원이 뭐 동석한 적도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공수처에서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면은 그때는 이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단 건데 이 윤리감사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힘 빠지는 결론을 내놨는데 이거를 넉 달이나 끌 일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넉 달 끈 게 핵심이죠, 뭐. 제가 넉달끈게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러하냐 아니냐는 뭐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네. 짐작하는 바들은 있으나 자기 식구 감싸게 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넉 달을 이건 사실은 직위원 판사가 했던 진술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상황인 건데 네. 보니까 뭐 현장 조사도 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애초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직위원 판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냥 동어 반복으로 나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사실도 없고 물론 최악
최악인가 그게 최선인지 저는 잘 어떤 게 최악이고 어떤 게 최선인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경 판사가 실제로 그랬을 수 있다. 공수처에서도 했었는데도 네. 근데 뭐 다른 제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그리고 근거가 아예 없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분노가 가라앉도록 시간을 끌었구나라는 생각밖에 지금 잘 안 드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압축해서 빨리 중간 보고를 하셨던 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도 높아졌을 네.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을 지체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냥 뭉갠 거죠, 뭐 지금까지. 뭉갰다. 근데 앞으로도 또 뭉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공수처에서 수사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기소를 한다.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뭐 징계하기 곤란한 것 아니냐. 그때까지? 이럴지도 몰라요. 네. 저는 이건 이제 법원 내부에 또 현재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또 풀어주고 이게 맞는 거야? 결국 지기현 부장 이 재판부를 바꾸냐 마냐 이제 뭐 이런 판단의 문제인데 바꿀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엉거주춤 한 4달 동안 조사해서 질질 끌다가 지금 뭐 우리가 해보니까 별거 없는데 공수처에서 나오면은 뭐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정도로 네. 이거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비겁한 거고요. 이거는 좀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이 자꾸 쌓이는 거다. 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내놨는데 하필이면 어제 또 민주당에서 접대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이 이제 본인이 이제 제보를 받은 거다라고 밝히면서 제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년 동안 그 제보자 본인이 직접 한 20여 차례 정도 룸살롱 접대를 했는데 이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다라는 걸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의찬 그러니까 정무실장도 본인이 이제 공수조사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제보자도 불러서 만났다. 근데 이제 그 제보자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한 건데 이 제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른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거나 입증이 안 돼도 책임 안 져요. 지난번 이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얘기한 게 이제 그런 사례죠. 네. 그런데 이 정의찬 실장은 그런 면책특권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의원이 아니니까요. 네, 이게 만약에 내용이 완전히 허위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지기현 부장판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다. 또는 그 뭐 중대한 확인하지 않은 뭐 과실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살이 이치인데 향응을 한 사람이 나 사실 저 사람한테 향응을 몇 번 했습니다. 룸사롱 가서 몇 번 정도 술 샀습니다. 그럼 대충 그게 맞는 얘기예요. 향응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라고? 않습니다. 네. 이게 뇌물범죄의 특징이기도 해요. 돈 준 쪽에서 줬다고 그러면 판사들이 잘 몰라도 줬대는데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유죄 꽝 때리는 거예요. 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거 지기현 부장판사 굉장히 좀 이 변명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게 향응을 한쪽 또 문제 제기한 민주당 쪽 또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테니까 공수처에서 입증을 해야 될 사안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입니다. 좀 네.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됩니까? 네. 근데 이게 요즘 계속 드는 그 생각이 제보의 신뢰성이라는 부분들인데 네. 네. 한번 저는 그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 뭐 부승찬 의원이 하셨던 그건 전체적인 판에 있어서 되게 큰 후퇴 요인이었었다고 실책이죠. 생각하거든요. 실책이었다. 예, 그래서 네.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뭐 고발 뭐 이런 게 있지만은 민주당은 그걸 빨리 의제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그게 있으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쌓이면은 사람들은 팩트를 기억하지 못해도 네. 느낌을 기억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제보의 내용에 네. 대한 신뢰성이라는 문제는 그건 민주당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례를 통해서
이 몸에 딱 익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좀 쌓여 있는 게 있죠.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네. 이걸 보면 아니 이 정도로 확실한 제보인데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줬다는 사람이 어떤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감수하고도 줬다라고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하고 다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리감 대법원에서 감사실에서 결론을 다르게 냈다. 이 정도로 냈다? 네. 아, 이 말은 이것도 물론 시간을 좀 벌기 위한 것들일 수 있고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어차피 나중에 돌아올 거라도 그때까지 시간을 좀 버텨보자 일 수도 있지만 네. 아, 이게 제보의 신뢰성이라는 부분들이 약간 저는 의문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제보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 제보가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네. 탄핵 그 재판하고 있는 판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입증하자라는 게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참 국민들을 심사를 좀 묘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근데 이 제보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민주당 중에서 집중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고 대법원에서 이 사람까지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사실은 상식적이진 나중에 않잖아요. 큰일이죠. 큰일 나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렇게 되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건지 그런 부분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게 좀 드네요. 난감한 부분이 이제 이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도 않을 거고요. 네. 그러면 재판부를 교체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안 하는 게 옳으냐. 네. 이게 양론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법조인들 중에서도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할 때 날짜를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해서 풀어준 거는 이건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럴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잘했다는 건 아니죠. 예. 그나마 그거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1심에서 내란죄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할 것으로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게 압박이 될 수 있다. 압박이라기보다도요. 네. 여기서 내란 재판부를 교체했을 경우에 네. 그 후임자가 누가 됐든 간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른바 극우 세력에서는 또 문제 제기를 난리 할 나죠. 거라는 난리 나죠.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지기현 부장 손으로 윤석열 그 내란 네. 무기징역 선고하도록 아하. 그냥 내비두자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저도 뭐, 그게 일리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이해되는 측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를테면 난 몰라 그래도 난 무죄 때릴 거야 꽝 이럴 정도로 배짱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어떤 인간에 대한 평판까지 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좀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의심하고 너 당신 재판 똑바로 해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지기현 부장판사 이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자 이거를 목표로 설정하고 밀어붙이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데 내란에 대한 처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사실 제일 그렇죠. 모든 것들에 우선하는 그렇습니다. 최우선 가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 부분 탄핵을 시키는 게 실제로 그거에 유리한지 국민 여론이나 시간적인 거나 깊이 저는 굉장히 말씀 100% 동의하는 게 물론 팩트가 있으면 무조건 밝혀내야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명백해지면 그거는 이 문제와 별개로 가차없이 처벌을 해야죠. 네. 근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판사의 불안함도 탄핵 심판을 정확하게 하는데 대단히 유의미한 이게 상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팩트는 밝히되 오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오버라는 게 듭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판사를 교체해야 된다. 교체까지 가면 안 가는 되죠. 약간 예. 방향. 뭐라든가 아니면 뭐 위헌 무슨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뭐 그런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네.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차라리 뭐 지기현 판사가 끝까지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1심 맞다라고. 재판부거든요. 1심이기 예,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계속 구속으로 몰리고 있는 게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황정화 민주당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특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지기현 판사가 휴대폰을 2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2월 4일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틀 뒤 5월 16일입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 내란 사건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고 막 이렇다는 뉴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2번이나 핸드폰을 교체하는 건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돈 없어서 범죄 못할 겁니다. 휴대폰 교체할 돈이 없어서. 이거는 거의 돈 세탁도 아니고 폰 세탁이잖아요. 네. 이걸 바꿨다가 9분 뒤에 다시 바꿨다가 네. 그 서로 왔다 갔다 많이 했더라고요. 의심스럽죠. 네. 근데 몇 번의 조사를 받아보고 포렌식까지 당해본 제 입장에서는 네. 예전에 다른 일로 검찰들이 잘 알 건데 전화는 상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고 해가지고 물론 당장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피할 수 있지만 관계나 이 연결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숨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요. 결국은요. 네. 그런데도 되게 다급했구나. 그리고 아니 그날 바꾸면 바꿨다는 사실이 그것조차도 몰랐으면 그거는 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통신사 내역조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밖에 없었을 만큼의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아하.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도 지기현 판사를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명백한 잘못이 드러날 때까지는 이쪽을 유지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왜냐하면 이건 여론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씩 나오는 일들이 너무 결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 못 버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 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긴 합니다. 성한용 선임께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2월 달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 관련 그 시기에 바꾼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6년 동안 쓰는 걸 바꿨거든요. 너무 오래 썼다 그때는. 우리 핸드폰 6년까지 잘 안 씁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접대 의혹이 불거지니까 5월 달에 바꿨죠. 네. 그건 3달 반 만에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이상해요. 네. 핸드폰을 왜 3달 반 만에 바꿉니까? 비싼 이거는 걸로 사놓고. 네. 이건 그 사이에 이를테면 그 접대했다는 그쪽 상대방하고 통화 기록이나 뭔가 문자를 주고받았거나 이런 기록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판사들이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그 생각보다 허술해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흔적으로 남고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상상을 잘 못했을 겁니다. 우선 네. 급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그렇게 교체한 것 같고 핸드폰 교체를 공직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우리 정진석 전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리고 뭐 또 누구야? 뭐 김상민 전 검사. 김상민 전 검사. 뭐 검사들이야 이 핸드폰 털리면은 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하니까 이제 바꾸는 거죠. 거의 이제 도사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기현 부장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핸드폰 교체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6년짜리 핸드폰 바꾼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오래됐으니까. 그 물건을 알겠습니다. 버렸을까요? 그 교체하면은 원래 쓰던 핸드폰을 어떻게 하죠? 저는 그냥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그대로 물증으로 남는 거고요. 그거를 망치로 깨서 네. 한강에 버려라. 뭐 이런 지침 같은 게. 그런 거 집에 놔두면 네. 그 압수수색 안 다 해보셨죠? 네. 가택 압수수색 들어오면 들어오신 분들은 거기 있으면 그걸 다 또 봐야 돼요. 하나도 그래요?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좀 짜증나긴 하겠다. 노트북 옛날에 쓰던 거 네.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 그거 다 찔러봅니다. 그래요? 시간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정리를 하셔야 이 돼요. 지기현 부장 마치 제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뭔가 있을 거야. 인생 경험이 아직. 그 지기현 부장이 두 번째 5월달 핸드폰 바꾸면서 네.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오히려 좀 오해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봐주겠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치로 한강에 깨서 버렸다. 어딘가 버렸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뭔가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법사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물론 이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다 안 나오기 때문에 맹탕 청문회다, 뭐 붕어빵 청문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권 안에서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청문회 강행 왜 했냐,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서둘러 진행한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다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사유가 청문회 출석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이 사유가 상식적이지 않다. 나왔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맹탕 청문회 과정에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국감 기간에 10월 15일에 우리가 대법원에 직접 가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 이렇게 요 내용을 의결을 했습니다. 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 뭐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청문회 출석하는 게 옳으냐, 네. 출석하지 않는 게 옳으냐, 뭐 논쟁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도 출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글쎄 뭐 그게 또 다른 부작용이 좀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 또 전례가 되면 앞으로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에 그러면 다 나와야 되느냐. 그것도 약간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틀림없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 파기환 송심, 네. 뭐 전원합의체, 뭐 졸속, 저 심리하고 네.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국회 청문회에 이렇게 나온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괜찮은 일일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적인 법제처장 말씀이 대충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막 법사위에서 청문회 네. 지도부하고 의논도 안 하고 덜커덕 결정하고 뭐 이런 거를 김영진 의원은 급발진이라고 네.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지적이 맞고 이번에 그 이석연 법제처장도 왜 이렇게 서두냐 뭐 그 얘기는 맞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죠. 네. 급발진이냐 왜 이렇게 서두냐.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입 싹 씻고 있는 거는 잘못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약간 양비론을 취하셨던데 네. 저도 뭐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 분명하지만 민주당에서 좀 너무나 급하게 청문회 개최를 한 것도 사실은 뭐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붕어빵 청문회이기도 하지만 네. 이 청문회의 신뢰도가 확 떨어진 게 붕어빵 제보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제보는 있는데 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후속 그게 없었지 증거가 않습니까? 없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후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거기에서 명백하게 나왔으면 그 제보의 내용이 일치했다면 이게 청문회 감입니까? 이건 뭐 특검이고 뭐고 다 쏟아 부어야 될 그렇죠. 감이었었는데 네. 거기에서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조희대 그 대법원장도 딱 보고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안 나갔을 때 올 부담감, 네. 네, 나갔을 때의 부담감, 안 나갔을 때 오는 부담감이 훨씬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칙, 헌법이라는 명분을 걸어버리고 네. 그래서 단추 잘못 끼우면요. 네. 다 계속 풀고 잘못 처음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딱 웃긴 게 10월 15일 날 대법원에 현장 국감을 할 수 있는 거면 왜 청문회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거기서 들어서 하면 되지.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네. 전략적으로 사실은 판단하면서 그때도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토론이 됐건 정치가 됐건 맞상대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는 국민들의 정서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큰 무기가 사실은 이게 공갈빵이었다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공갈빵으로 드러나고 붕어빵, 있으니까 공갈빵 그렇죠. 있습니다. 빵빵 터지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딱 접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이재명 그 대통령 당시 후보 이게 빨리 졸속으로 처리했던 네.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저는 거요? 분명히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법개혁 그다음에 이 탄핵 이 전국 이 심판의 전국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일이 자꾸 의제로 들어오는 거는 이거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라는 게 자꾸 그러니까 드러날수록. 자꾸 아니 네. 대통령 그 난관을 딛고 일단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지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자꾸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저쪽은요 지금 당이 망할 판이에요 지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꼬투리만 있으면 그거 자꾸 기어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꼬투리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민주당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친하시죠? 요새 친해야 되는데. 자, 일단 김현지 원래 이제 총무비서관이었는데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하필이면 이 자리를 옮긴 시점이 국감에서 총무비서관으로서 출석을 하냐 마냐 증인으로서 나오냐 마냐 이 논란을 겪는 와중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걸 뻔히 아는데 이 시점에서 왜 보직 변경을 시켰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물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래부터 예정된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굉장히 공교롭잖아요. 시점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얏나무 밑에서 갓건을 매지 마라. 그거 비슷한 거죠. 네. 서로는 조금 더 있다 하시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네. 이번에 인사 내용은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일부속실장을 하는 게 전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김남준 부속실장 대변인 아주 잘 시킨 것 같아요. 네. 원래 언론인들하고 접촉면이 좀 있는 사람이고요. 그전에도 대변인을 오래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언론 감각이 좋습니다. 뛰어난 사람이고 이거 아주 제자리를 찾았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아직 주목을 잘 안 하시던데 윤기천 네. 이 부속실장이 지금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으로 갔는데 네. 이분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공과 늘공 중에 늘공이에요. 성남시에서 네. 오래 계셨던 공무원이라고 제가 아까 장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총무비서관을 시키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김현지 보좌관을 왜 총무비서관을 시켰을 거라고 좀 약간 그러셨어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하여튼 바로 잡힌 거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때문에 좀 오해를 받는데 이 문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면 돼요. 네. 나오면 그냥 다 모든 오해가 다 풀린다. 논란이 사라진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못 나올 이유도 없고요. 네. 이미 뭐 우상호 정무수석, 한정혜 정책위 의장 다 아마 나갈 거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우상호 있어요. 정무수석은 100% 오늘 한겨레 네, 인터뷰에서 그렇게 100% 나갈 얘기했고, 거다. 예, 한정혜 정책위 의장도 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들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외로 이거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기가 이렇게 된 거는 저는 이번 인사의 제일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변인 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강효정 대변인이 좀 뭐 몇 가지 잘 하시지만 몇 가지 이렇게 실수가 약간 있었죠, 충돌이 그동안. 있었던 게 네. 유엔 총회 나가시기 바로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유엔 총회라는 기간 동안에 새로운 대변인이 결합하거나 체계에 변화를 주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리 관리를 하기는 잘해야 어려웠다. 되는 거니까. 네. 저는 다녀와서 바로 그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골랐잖아요. 네. 아, 국정- 불이 났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비상 그 부분들이 네. 또 있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기를 그걸 놓쳤다. 하루 이틀 정도의 긴급한 상황들을 마치고 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요. 네. 그리고 대변인을 강화하면서 이번에 그 김남국 비서관 디지털 소통 쪽을 비서실장실 직속으로 네.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반적인 배경을 저는 봤을 때 대통령이 이제 직무에 관련돼 가지고 완전히 적응하고 장악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져서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일은 잘하니까 일 잘하는 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려지느냐에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치가 되니까 일 부속실이라는데 갈 수 있는 적임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밖에 사실은 없는 거고, 그다음 총무비서관이라는 것도 사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를 관리해보고 이랬던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윤기천 그 성남시 초대 비서실장이셨고 네. 늘공이고 뭐 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온순한 인품을 가지시고요. 예, 사람들에게 되게 평이 좋으신 분입니다.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그다음에 그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 가지고 있고 총무비서관으로서 저는 딱 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일은 일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내부를 이게 단돌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비서관 제일 그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으로도 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은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출발할 때는 사실은 저격이었어요. 예,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김남준 실장도 잘 아니까 대변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청와대 그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주는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7, 80 정도는
대통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나머지 20, 30 정도는 본인이 유추해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를 들어서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대통령과의 소통에 있어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대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강유정 그 전 의원 같은 경우, 대변인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의 한계가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거나 이랬던 이 개인의 역사의 한계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접점이 그렇게 그렇죠.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유엔 총회 그거까지 끝나고 이쪽에 또 특히나 직전에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좋은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바로 잡힌 인사를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시점이. 그게 있네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야,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출석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왜 증인에서 뺀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화면으로 보거나 글로 볼 때 김현지 비서관 국회 출석, 네. 외망나, 뭐 대통령 위에 있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문자나 활자로 보면은 네. 그냥 출석하면 되지. 네. 근데 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만약에 출석했을 때 당할 그 인간적인 모멸감과 지금 저쪽에서 뭘 합리적으로 물어보려고 부르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뭐든지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헛된 다 증명되고 했던 모든 헛소문까지 다 해서 망신 주고 대통령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사실 이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있으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은 불구하고 총무비서관이 안 나간 적이 없었으니까. 저는 출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채 기자 말씀이 맞아요. 총무비서는 원래 국회 국정감사 나가는 사람인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애초에 알았다, 내 좀 알아보고 답변해줄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처음부터 너무 철벽 방어를 했던 게 좀 오히려 화를 네.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요새 좀 기분이 나쁜데 왜냐하면 이제 야권에서 정권을 공격하는 게 원래 야당 역할이니까 제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김현지 실장을 자꾸 V0라고 그러니까 그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김건희 V0, 네. 윤석열 V1 그래요. 이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남녀 관계까지도 이제 비화시키고 싶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먼저 꺼낸 사람이 또 이준석 대표더라고요. 후보 토론회 때 젓가락 발언이라고 네. 이런 그런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네. 아무튼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네. 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많이 아시니까 제가 좀 저도 물어볼게요. 네. 일단 궁금해요. 언제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을 한 건지 주로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김현지 비서관하고 같이 매일 거의 이렇게 보면서 일을 했던 건 2013년부터 17년까지 성남시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네. 김현지 이제 실장이죠. 김현지 실장은 성남 의제 21이라고 시민단체. 근데 시에서 그때는 시에서도 시민단체들에게 공간들을 많이 제공을 하기도 하고 네. 협력 관계들을 많이 가지니까 거기에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있었고 저는 비서실에 있었고. 그러니까 성남시 소속이 아니었군요, 김현지 비서관은. 그렇죠. 네. 시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민단체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네. 대외적인 소통도 잘 되고 그러니까 거의 성남에서 오랫동안 그 시민운동을 하고 그 이전에는 시민단체에서 국장을 맡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고 이러면서 성남 토백이에요. 시민운동을 같이 해왔었죠. 관계군요. 예. 그래서 간사 역할들을 하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사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이면의 내용들까지 다 꿰뚫고 있을 정도로
일을 잘하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란 그러면 그리고 공직으로 들어온 건 언제부터예요? 공직은 저는 제가 봤을 때 경기도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다른 데 있어가지고 네. 경기도에서는 비서실에 이제 비서실에. 정확하게 위치를 아하. 해가지고 네.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때는 경기도가 되니까 캐파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를 너무 잘 딱 알고 근데 경기도 정도의 범위가 되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또 책임지고 일을 분담해야 되니까 네. 저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역량이 충분히 검증이 돼 있고 신뢰관계가 충분히 검증돼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로 들어왔던 것 같고요. 저는 출석할 거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성남시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저쪽 당 시의원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문제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네. 시에서 이 아까 성남의제 20일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이랬던 게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급여를 못 나가게 좀 조치를 이렇게 했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영원히 했던 건 아니고 뭔가 이래서 약간 이게 좀 이 소송도 아니고 그런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현지 국장으로서는 그때 당시 국장으로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진짜 일을 딱 잡으면은 책임성 있게 하는 사람이니까 밤낮 없이 일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 문제가 마치 성남시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이게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시의회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증언하겠다고 이야기하겠다고 배차게 치고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네. 막았죠. 일이 커질 수 있다. 근데 본인의 사실은 그 프라이드나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말하지 않고 출석 딱 안 하고 참습니다. 그리고 네. 몇 달 동안 급여 받지 않고 딱 버텨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보호 네. 그리고 대통령의 진행하는 데 대한 이해력이 워낙 높고 그 존경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좀 이게 피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감수하고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장모님하고 같이 일할 때 예. 호칭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국장님이죠. 국장님이라고 거기 사무국장. 하고. 그럼 김현지 국장님은 장모님을 어떻게 불렀죠? 저는 그때 장비였습니다. 아, 장영철 비서관. 장영철 비서관. 장비님. 그 앞에는 장보. 장- 장영철 보좌관. 장보좌관. 예, 주로. 아, 장비라고 부르시고. 예. 연배는 장모님보다 좀 위신가요? 그러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정확하게 몇 살인지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예,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요새 제가 느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아는 아니, 거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네. 최근에 어디 그전 SNS에 띈 걸 보니까 뭐 아이 엄마 예, 뭐 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마 결혼하셨고 애도 예, 있고 예, 그런 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해보셔서 좀 알 것 같아서 예. 그런데 성격은 어떻습니까? 되게 쾌활하죠. 되게 적극적이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새침하고 말 잘 안 뭔가 할 베일에 것처럼. 가려져 있다 하도 그러니까 뭔가 비밀의 모습이 아 좀 그리고 있을 것 중요한 같고. 게 네. 주리 기자들이 네. 없어요. 접점이 면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남준 그 신임 대변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로 성격이 그럼 오히려 좀 소심하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성남시는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냥 안 지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시민운동을 하면서 간사를 하면서 갈 수 있었고 신망을 받았던 이유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저 기자들은 왜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냐면 그건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자분들 만났을 때 혹시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는 일들 중에는 의원실의 보좌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원 할 때 의원실 보좌관이었죠. 처음부터 보좌관으로 쭉 예. 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막 온갖 재판에 사법적인 엄청난 그 쏟아질 때 의원실에서 그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는 감당하면서 다른 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과 이렇게 표현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피해서 편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언론 담당이 아니었다. 그렇죠. 김현지 비서관은. 그러니까 주로 네. 그 역할을 그래서 했던 게 대부분 김남준 네. 그 저도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대변인이랑 하죠. 주로 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하죠. 김남준 대변인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기자들이랑 접점이 굉장히 좋고. 이게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쪽 언론 논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뭐 측근 실세, 그래서 뭐 인사를 김현지가 다 한다, 만사, 현통. 뭐 이제 뭐 원래 언론이라는 게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보수 쪽 논객들 중에 김현지가 그렇게 세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또 저도 이제 기자니까 취재를 해서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측근 실세가 아니고 실무 측근이다. 실무 측근. 제가 그렇게 정리를 네. 해줬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사람이 일을 할 때 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메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자료가 온다 그러면 그저 우선 우리 뭐 비서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 다 받았죠? 어디서 온 거 있지? 그거 좀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그걸 받아보는 이를테면 그런 역할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세라는 말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맞아요. 인사 문제가 어디에서 사단이 나냐면은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소스 자체가 잘못됐을 때 사단이 나죠. 아무리 그래도 이 잘못된 사람을 뽑아버리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주변의 세평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에 대한 그 대통령이나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면은 인사가 사단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좋다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것만 싹 빼고 좋은 이야기만 이야기를 딱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발탁이 됐는데 알고 보니 엉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김현지 비서관은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가장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본인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죠. 넘긴다. 네. 정보에다가 손을 대거나 가공할 가능성이 0%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제가 취재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으면은 행정관들이나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네. 그건 해야죠. 누구나 다 권한이니까. 해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합니까? 그걸 가지고 쭉 뽑고 의원들 의사도 듣고 보좌관들 주로 많이 추천하니까 좋은 사람들 추천해가지고 갈잖아요. 가르는 데 있어가지고는 총무비서관은 자기의 인사의 원칙을 가지고 거르지요. 네.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한테도 가고 최종적으로 뭐 FP까지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인 거예요. 그다음에 고위급 인사를 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대통령이 지금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오겠습니까? 기자들하고 연락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하고 연락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보를 수집해서라도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게. 저는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정치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오는 부분들을 저는 잘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뜻도 잘 전달해서 집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럼 인사 몇 개 잘못된 거는 그게 왜 김현지 비서관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강서훈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네. 그만두라고 얘기한 게 전달을 뭐, 한 거죠. 네, 뭐 김현지 그걸 뭐 비서관이었다 뭐 이런 비서- 얘기들. 아니 그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안 되겠습니다.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겠어요? 그런 건 그럴 아니죠. 리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걸 그래서 실세란 말은 제가 안 맞는 것 같다는데 실세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권력이 네. 있는 사람이 실세인데 네. 아니 김현지 실장이 무슨 권력이 있고 그냥 심부름만 그대로 하는 거죠. 잘못된 거 잘된 거 그대로 고지식하게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오랫동안 뭐 믿을 수 신뢰하는 있는 거죠. 사람이고 맞습니다. 신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거죠, 제 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인사에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20명, 30명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사 결과 나오고 나면 19명이 불만 가집니다. 19명이 뭐라고 하고. 네. 자, 언론에서도 소스가 돼서 자기한테 소스를 주면 좋은 사람인데 다른 데 주고 본인한테 안 주면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안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소스 자체가 안 돼버리면 더 안 좋은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국감에 나오면 그냥 모든 게 다 물론이죠. 끝나는. 근데 이제 인사 그 전에 이제 공천 때도 그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요. 이제 그때 이제 공천에서 좀 억울하게 탈락한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분들 중에 이를테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재명 대표를 비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뭐 김현지가 장난쳤대, 정진상 실장이 다 했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럴 리가 있냐? 아니 김현지, 정진상 이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권한을 줬겠냐?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뭔가 핑계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김현지 보좌관이 좀 불필요하게 욕을 먹는 장면을 제가 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핑퐁 되게 재밌네요. 네. 어쨌든 국감에 나와서 이 방송을 김현지 실장이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했다는 걸 봐야 되는데 국감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켓하니 소개하고 마지막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구수한 누룽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의 유기농 현미로 만든 현미숨 누룽지는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곱게 분쇄한 후에 개별 포장으로 담았습니다. 바쁜 아침 간식이 필요할 때, 차 한 잔이 생각날 때 뜨거운 물로 3분이면 완성. 현미라서 더욱 건강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요거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고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6개월 동안 본인이 그 당비를 대납했다 이런 의혹인데 그 진종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진종호 의원의 의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거 아니냐. 김경 시의원이 그렇게 밀어주려고 지금 작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에요. 물론 이제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종교단체를 만난 적도 없고 당비를 대납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다 부인을 했는데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굉장히 발빠르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라. 그래서 윤리감찰단 서울시당의 진상조사와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이게 진짜가 문제 있으면 바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지고 완전 십자포화를 하면서 몸통은 김민석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뭐 조사하면 밝혀질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의 판단은 저는 되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 가지고 해서 가부에 대해서 그냥 판결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뭐 종교 쪽에서 조직적으로 결합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당비 대납은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말 꺼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 이야기했습니까? 그 통일교나 이런 종교 쪽에서 이제 반격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민주당에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던데. 여기가 통일교인가요? 무슨 종교인지 등등 그러니까 꼭 통일교라기보다 네. 어떤 종교든지 간에. 네. 근데 그냥 바로 빨리 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거 진상조사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 이게 진짜로 문제가 된다면은 네. 민주당도 잘라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내년에 출마를 하실까요? 그러게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뭐 타격을 받을지 이것도 조금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김경 시의원이 탈당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 문제가 그래요? 없으면 탈당을 안 하면 되죠. 네. 난 뭐 명예회복해서 돌아오겠다 그러고 탈당했는데 제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경우 문제가 있으면 탈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탈당을 하면 당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원이 아닌데 어떻게 조사를 해요? 다만 이제 당원 당비 대납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울시당에다가 진상조사를 시킬 수는 있겠죠. 네. 그건 또 그것대로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게 금방 나타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오늘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예. 6개 혐의인가? 뭐 선거법 등등 해서 이거 뭐 경찰이 수사하면 바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기자들이 취재해 본 바로는 이게 김민석 총리로 연결이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도 일단 그것도 아직 일단 잘 정해지지 모르고요. 네.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거라고 명분을 걸었는데 네. 이분도 정치인이에요. 김경 서울시 의원도 네. 본인도 서울시 어느 뭐 이를테면 지역구? 구청장 구청장.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거하고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를테면 김민석 국무총리 이 사람이 여기저기 서울시장을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 의원 여러 명한테 이렇게 할당을 줘갖고 지금 당신 3,000명 뭐 이렇게 네. 그런 짓을 할 만큼 김민석이 멍청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김경식 의원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네. 김민석 총리까지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다.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 이게 사실은 좀 결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나를 위해서 뭐 이다음에 당비 대납해 줬으니까 나를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김민석 서울시장을 걸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 말이 김민석을 중요하긴 한데 네. 이런 거는 결국은 실제로 물증이 있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이게 딱 맞춰볼 수 있는 그 DB 맞춰보고 돈 들어온 거 보고 어느 계좌에서 계좌 들어오는지. 털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돌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철저히 수사해야 돼요. 네. 이거 이제 자꾸 통일교 국민의힘 그 사건 때문에 네. 야당에서 이걸로 물타기를 하려고 맞아. 하는데 니네도 똑같잖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려고 분명히 하는 최소 건데. 당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권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뭐 이걸 빨리 갖고 털어야죠. 길게 끌리진 주저할 아니다. 필요가 없고 아주 철저하게 네. 수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 밝혀내면 될 거라고 봅니다. 당비 1,000원이면은 3,000 투표권이 명이면. 없나요? 당비 1,000원 최소 1,000원 내에서 6개월 동안 내야지 이게 투표권이 있는 그럼 거거든요. 그 6개월이 그 6개월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는 딱 그걸로 맞추거든요. 이 주변에 실제로 당원들 가입시킬 때도 네. 1,000원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1,000원을 낸다는 행위 자체는 되게 큰 결심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나한테 한 표 찍어주려면 6개월은 해야 되니까 딱 6개월만 해라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3,000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찌감치 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당비 대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20만 원은 아니기 때문에 1,8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추적을 해보면 분명히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본때를 보여주면은 누가 제일 두렵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두렵죠, 지금요. 본인들은 못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바로 잘라버리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니까. 그래서 좀 한번 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건 네. 또 지목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거는 아니죠. 네. 무죄라면 그 혐의가 없는 거라면 깨끗하게 빨리 밝히시는 게 좋은 거고 있다라면은 죄가를 깨끗하게 치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네. 앞으로라도 당비를 10,000원씩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같이 가난한 사람은 당비 10,000원 내기가 또 쉽지가 않으니까 한 달에 얼마나 당신은 부담되는데요. 저는 네. 10,000원 이상 내는 당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물론 어쨌든 기자는 저희는 이제 뭐 어차피 당원 가입을 우리는 안 못하게 돼요. 돼 있으니까. 회사 사주에서 네. 하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시민사회단체 기부를 이제 후원은 되게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해요, 여러 후원을 군데. 많이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아지면 맞아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그걸 한번 하면 끊기가 맞아요. 참 그 끊기 보는 어려워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거기도 영세한데 나까지 끊어버리면 이런 생각이 이 당비 대납도 굉장히 사실은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당연히 네, 맞아요.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비 다 내주는 거였고. 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범죄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아직도 이게 가능한 게 한 달에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전에는 오히려 1,000원 이상 한 10,000원 정도였을걸요. 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당비보다도 일단 당원 가입을 하면 투표권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하고 직접 비교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권리당원 중심 또 보수정당은 책임당원이라고 네. 하죠. 그분들이 이제 당비 한 달에 1,000원, 6개월. 그건 양쪽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이제 정치학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보면 우리가 이제 시민운동 쪽이 좀 많이 약해지면서 또 언론사가 약해지면서 양쪽 다 당원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또 효능감도 느끼고 내가 뭐 해보니까 후보도 내가 뽑을 수 있고 정책도 바꿀 수 있고 뭐 다 좋은데
조금 더 이렇게 수구의 이 민주주의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에 대해서 일단 교육 훈련을 좀 강화하고 그냥 한 달에 10,000원씩 6개월 내면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한 달에 몇 차례 와서 좀 뭐 SNS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네. 하고 또 지역 사회에 봉사 활동을 하고 지역 자기 사는 동네에 가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것도 좀 당원들이 하게 하고 네. 자원봉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당비도 한 달에 1,000원은 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좀 올려서 이 약간 당원을 이렇게 좀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진짜 당원이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상당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무장시켜 나가는 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좋은 그래서 얘기네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항상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교육, 당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뭐 이런 네. 거 있지 않습니까? 출마를 하려면 의무화돼 있거든요. 지금 출마자들은 기본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네. 그게 아니면은 몰아서라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좋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론적으로 좋죠. 그렇게 해서 다 모이면 그래서 몇 명이나 모일까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실제로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당의 힘이라는 게 한 번 이 문제에 집중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명봉을 들고 와서 야 이럴 때는 이 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당원이 가입해서 바짝 하다가 네.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교육 받으세요. 이게 참 이 사람들도 다 생활인들인데 관여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네. 그냥 유튜브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자기 생활을 하면서 관여도를 가지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의 정당 활동을 이 턱을 높여서 막는다는 게 이게 또 좋은 굉장히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생각할 근데- 필요가 근데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선거될 때는 당원은 어차피 우리를 찍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원의 문턱을 낮추어서 당원 가입이라는 소속감을 좀 대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주는 것이 네. 선거라는 공간에서는 훨씬 더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좀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갖고 토론할 생각은 예,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정당 정치가 많이 발전한 나라에도 당원 숫자가 우리만큼 안 돼요. 맞아요. 우리가 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영양가 있는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하셨고 저희 공독부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독부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목요일 밤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 되시죠.